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중국 내부 붕괴 조짐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본 주제는 시리즈로 구성을 해서 5가지 챕터로 구성을 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챕터인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분쟁 1대1로 사업 차질이라는 주제를 소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버튼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리즈는 앞서 제가 방송한 적이 있었던 미중 패권 전쟁의 결말 중국 붕괴되나 라는 주제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1980년대 소련이 붕괴했던 것을 목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을 목도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 안보, 정치적으로도 오늘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로서 중국의 미래 향방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분쟁입니다. 서브 제목으로는 1대1로 사업 차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메인랜드인 중국이 있고, 원벨트 경제권과 원로드 경제권이 중국의 1대1로 사업 구상입니다. 그래서 원벨트는 중국의 남쪽으로 해양으로 이루어진 원벨트를 뜻하는 것이고, 원로드는 중국의 북쪽으로 해서 서방으로 연결되는 육상 루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중국의 1대1로 글로벌 네트워크는 먼저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스파이프관, 원유파이프관, 그리고 각종 물동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철도,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경제회랑, 그 육상 실크로드라고 이것을 명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루트가 주된 목적이지만 각종 무역 루트와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까지 함께 가미된 해상 실크로드가 있겠으며, 거기에 중국은 각종 지역에 항구들을 설치를 해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현재 지금 좌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3분의 1이 부실에 처해져 있다는 외신 기자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빛의 덫에 빠진 나라들이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몰디브, 몽골과 같은 나라들이 나오면서 1대1로 사업이 이 1대1로를 지원하는 이 주변국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서남아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리는 것의 최종 목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서남아 진주 목걸이는 이 서남부 이 중국이 미얀마를 통해서 나와서 그 스리랑카와 몰디브를 잇고 결국에 중동의 어떤 석유 수입 루트를 잇는 이것을 서남아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목표는 첫 번째, 석유 수송로의 확보입니다.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을 통해 페르시아만 걸프 연안과 바로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말라카 해협 루트는 유사시 미 해군이 봉쇄할 가능성이 높고 동남아 국가 영토 분쟁도 빈발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에너지 수입 루트를 갖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인데, 현재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인도는 중국 안보에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남아 진주 목걸이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 루트와 그리고 어떤 중국의 안보 벨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육상 루트는 중앙아시아와 이란과 터키를 잇는 지역을 통해서 유럽과의 수출입 루트, 그리고 이란 지역을 통한 에너지 수입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지금 이것은 차질을 또한 빚고 있습니다. 제가 본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흔들리는 중국의 내부 붕괴 조짐을 다루는데 왜 1대1로와 어떤 주변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는 것을 먼저 다뤄보게 되면은, 중국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소수민족들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치적인 불안 요소도 내재되어 있는데 시진핑이 현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 시진핑을 둘러싼 주변의 정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3대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었던 태자당과 공산주의 청년단 그리고 상하이방 이 세 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와 칭화대 동문, 당의 원로, 석유방 다양한 세력들이 중국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당의 중앙 통제력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고 있지만 이 통제력이 느슨해지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불씨가 되어 도화선이 되어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정치가 불안에 빠지는 그 요소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경제인데요. 그 경제를 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마찰과 이 1대1로 사업을 야심차게 진행한 시진핑이 이 1대1로 사업이 만약에 좌초되게 된다면은 그것은 내부적인 어떤 저항에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부 붕괴 조짐으로 1대1로 사업에 대한 차질 그리고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분쟁을 저는 한 요소로 꼽은 것입니다. 최근 뉴스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3분의 1이 부실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소식들은 많이 접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이 중국의 부채 늪에 빠져 중국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유동성 위기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고요. 스리랑카와 몰디브도 어떤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과 미얀마도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1대1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부실에 빠진 기업, 나라들이 1대1로의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대1로의 그 1로, 그 내륙 실크로드 루트를 살펴보면은 현재 지금 중국의 1대1로는 이란을 거쳐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두보를 지금 이 중동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중동이 상당한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겠다라고 바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 쿠르드족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터키에 걸친 광범위한 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이 쿠르드족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쿠르드족이 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이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제가 예상한 대로 기사가 뜨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손잡은 시리아 정부군 쿠르드족, 기세에 올리던 아사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이 미군 철수 발표 후에 북부 만비지에 진격을 했다고 합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쿠르드족은 미국이라는 보호막이 있었죠. 터키군의 위협에 손을 내밀어 시리아 정부군과 드디어 손을 잡았는데요. 원래 쿠르드족은 시리아 정부군하고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도 어떤 자치 정부의 형태로 시리아 내에 그래도 국가에 소속된 어떤 그런 단체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쿠르드족은 독립의 열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독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터키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멸망할 지경의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먼저 시리아 정부군과 손을 잡고 그래도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터키와 터키의 위협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시리아 내전이 끝나도 계속되는 중동 분쟁은 터키와 이 쿠르드의 어떤 대립구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중국의 1대1로 육상 실크로드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미군 철군 발표를 전후해서 시리아 내 쿠르드족 군사력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터키는 허를 찔른 꼴이 됐습니다. 중국이 남방 에너지 수입 루트를 해상 루트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 중국의 서남아 진주 목걸이 전략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보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 주요국에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몰디브와 같은 국가들이 전략적인 위치에 포진해 있는데요. 이 중국의 전략에 맞서 인도는 중국의 진주 목걸이의 전략 중 한 군데의 연결고리라도 확실히 끊어놓겠다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가
친중국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스리랑카의 전력난의 해소를 도움을 주겠다고 어떤 핵 발전소를 건설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수주한 몰디브 공항의 개조 공사를 취소하고 몰디브가 중국의 재발주를 하자 인도 기업이 몰디브 정부를 제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인도양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패권 다툼이 정말 영내 패권 다툼이 치열한데요. 그래서 부탄, 몰디브의 스리랑카까지 친중국을 탈피해서 인도와 밀착하게 하는 전략을 인도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기존의 주요 거점으로 삼았던 이런 루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 몰디브 이런 루트가 인도해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중국은 1대1로를 내세워서 미얀마 등 이쪽에 우군 전략을 확보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루트를 새로 뚫고 나오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3분의 1이 부실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은 1대1로 대형 인프라 사업을 재검토하게 하겠다고 했고요. 파키스탄이 상환 능력을 넘는 자금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마하티르 총리가 취임을 하여 이 프로젝트는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할 수 없다. 나중에 뭐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즉 중국과 1대1로 사업 3개를 취소를 해버렸죠. 미얀마도 중국에 석유관을 열어주긴 했지만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1로는 로버트 카플란 유라시아 그룹 수석 고문은 과거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시절을 보는 것 같다. 중국은 일종의 해양 상업적 제고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며 1대1로의 부채 함정 외교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니 1대1로를 중국이 추진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이게 다 따라왔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던 국가들을 다 이게 부채에 빠지게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해서 부채를 갚지 못하게 만들어서 파산하게 만들면 결국에는 파산한 그 국가들의 자산을 다 몰수하겠다는 전략이 너무나도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중국이 내부 붕괴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중국의 그런 문제는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조금씩 중국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내부가 결코 굉장히 국가 내의 어떤 정치 세력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고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우리는 이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러한 이미지, 어떤 그러한 사상이 중국 내에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어떤 충격이 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 중국이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내부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분열을 정치적인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변국들과의 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국은 인도와 오랜 기간 국경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을 살펴보면은 영토를 맞대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중국의 파키스탄과 인접한 지역인 이 카슈미르 지역은 파키스탄과 중국, 인도 이 3개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판공호수 인근에서는 중국군이 국경을 넘으려다 인도군과 충돌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를 끼고 중국은 굉장히 희한한 영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탄과 이 네팔 사이에 있는 이 도카라라는 지역이 중국과 지금 부탄이 영토 분쟁 중인데 부탄과 인도는 안보 동맹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탄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안보적인 유해를 받고 있는 한 인도가 여기에 개입해서 중국과 부탄을 대신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현재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가 현재 인도 관할인데 여기도 중국은 자신들의 어떤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맥마흔 라인이 그어져서 지금 현재 그 분쟁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분쟁의 도화선이 항상 불씨가 살아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영토의 인도의 영토는 굉장히 특이한데 아까 앞쪽에서 봤듯이 인도는 지금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접경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그 좁고 긴 지역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연결하는 곳이 바로 이 실리구리 회랑이라는 인도의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이 전략적인 요충지가 중국에 의해서 어떤 유사시에 점령되는 사태를 인도는 정말 가장 안보상의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맞댄 이런 국경에서 분쟁들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중국은 그렇게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동랑이라는 지역, 둥랑이라는 지역, 부탄명으로는 도클람이라는 이 지역,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이 중국 영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지역인데 이 지역을 탐을 내고 있다는 것이 중국이 정말 이 영토 야역은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실리구리 회랑이 달개목이라는 별명으로 있는데요. 이 실리구리 회랑이 어떤 유사시에 막히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안보적인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리구리 회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전방 지역인 부탄과 네팔 사이에는 이 지역, 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 지역을 결사항쟁으로 방어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인도와 중국의 분쟁이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사실 인도와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을 했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분쟁을 하면서 전쟁도 했었고요. 1962년에 인도와 중국의 전쟁에서 중국이 단기전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그런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도화선이 있고 지금도 인도와 중국은 뿌리 깊은 어떤 그런 서로의 국가에 대해서 이 반발하는 감정이 국민 대 국민의 감정이 국가 대 국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도 핵 보유국이고 중국도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 인도의 어떤 분쟁은 서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자존심을 또 지키기 위해서 결코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대만과 중국의 분쟁. 이것은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인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분쟁인데 지금 중국이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 가장 대만에 비해서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체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대만과 중국은 여전히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즉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으로 나눠진 분단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민국의 정부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자국의 국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불법으로 점거한 단체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둘 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과 수교를 하게 되면 동시에 다른 한쪽과 국교를 단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1971년 이후 UN 상임 이사국이자 정치적 경제적으로 입장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간주해서 수교를 하고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중화민국 대만의 대표부라는 외교 공간을 설치해 중화민국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내에서도 국민당이 주를 이루는 이 범람 연맹에서는 대륙과의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을 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범록 연맹이라고 민주진보당과 대만 단결 연맹은 통일을 할 필요 없다. 대만이 독립을 해야 된다는 독립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두 정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남중국해 위협에 대해서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를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만의 한 싱크탱크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남중국해 미군 기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앞서 제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도가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중 한 군데를 끊어놓기 위해서 인도가 중국을 해박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의 어떤 이
서남아 진주 목걸이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되자 미얀마를 또 적극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얀마에 770km에 달하는 송유관을 건설을 하고 미얀마의 좌측에 있는 차유프 항이라는 항구를 중국이 거기에 이제 항구를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미얀마랑 협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미얀마가 굉장히 복잡한 국가입니다. 미얀마는 양곤을 주변으로 한 이 남부 지역은 굉장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데 비해 북부 지역은 미얀마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소수 민족들이 지금 반군을 형성하거나 자치정부를 형성을 해서 미얀마 정부와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중국의 이 송유관이 가고 있는 이 루트에는 중요한 세 개의 그 소수민족이 있는데, 첫 번째 소수민족은 최근에 많이 미얀마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로힝야족, 이 로힝야족의 거주지가 현재 차유프향 이 주변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송유관이 중국 영토랑 이어지는 이 루일이라는 지역, 이 주변 양쪽으로는 카친주라고 해서 카친주의 소수민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콕항 지역의 콕항 정부군과 현재 반군이 교전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내전 상태에 있는 이 콕항 지역이 또 중요한 어떤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올해 지난 1월부터 정부군이 카친 독립군 점령지에 공습을 퍼부으면서 해묵은 내전이 다시 불을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힝야족의 박해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미얀마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정부군이 북부 카친주에 있는 반군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수천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내전과 어떤 그런 소수민족 간의 분쟁, 갈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중국이 굳이 택해서 미얀마를 관통해서까지 자신들의 어떤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충분히 미얀마가 아닌 지역을 통해서 해상 루트를 확보할 수가 있었으면은 미얀마를 굳이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미얀마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중국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얀마의 어떤 이 내륙에 있는 다양한 이 분쟁의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이 미얀마를 통한 1대1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미얀마의 어떤 그런 내부 분쟁과 관련된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미얀마 북부 내전 전면적 임박했다라는 작년 기사도 있었고요. 이것은 비단 작년 기사이지만 결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것은 현재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어떤 군부의 탄압과 관련된 어떤 기사들도 나와 있고요. 예, 7년마 미얀마 정부군과 카친족 반군과의 내전이 격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무장 붕괴를 피해 강을 건너고 있는 사진들, 이런 것들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왜 최근에서야 이런 분쟁이, 해묵은 분쟁이 다시금 이렇게 재점화되고 갑자기 격화되는 양상을 보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굳이 이런 분쟁 지역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 송유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참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정말 중국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처한 결정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 분쟁을 중국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 미얀마의 어떤 소수민족의 분포 현황을 보시면은 커다란 민족이 카친족, 친족, 그리고 로힝야족도 있고 카렌족, 샨족이 있지만 그 외에도 미얀마의 소수민족은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소수민족이 1번부터 37번에 이르는 소수민족이 이 북부 지역에 다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미얀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민족적인 복잡성을 감안을 할 때 사실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이 남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북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투자라고 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이 서남아 진주 목걸이 전략이 인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적극적으로 미얀마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얀마 내전이 중국의 어떤 그 1대1로 전략에도 굉장히 방해된다는 것은 기사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최근에
카친 독립군하고 이들의 동맹 세력인 탕 해방군이 카친주 남부와 경계에 있는 이 샨주 북서부, 즉 아까 그 미얀마와 중국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그 핵심 지역 여기를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공격을 감행한 지역이 이 바로 요 루이리 지역, 이 부근에 현재 송유관이 연결되는 부분은 공격을 한 것이죠. 사실 이 송유관은 끊어버리면은 바로 이제 중국의 어떤 석유 공급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불안한 요소를 이 불안한 국가에, 불안한 내전 상태, 정치 상태에 있는 국가에 그것을 굳이 추진했다라는 것이 중국이 굉장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윈난과 송유관을 개통을 하고 미얀마의 항구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추진을 했는데, 미얀마 정부는 최근 들어서 막대한 건설 비용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에 해당 항만이 타국, 즉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중국이 지원하는 차우크퓨항 건설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서남아 진주 목걸이 전략에서 중국은 이 미얀마를 통한 어떤 1대1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과 중국의 분쟁입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공산국가이지만 베트남은 민족적 공산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과는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현재 중국과의 분쟁에서 인도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팽창을 막아라. 그래서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베트남도 인도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중국 견제를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도 등 영내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들과의 긴밀한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도 매체인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과 민트 등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이 3월 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이 인도양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팽창을 막기 위해 방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베트남과 인도는 오랫동안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 급격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함께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있었던 베트남의 반중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호주도 굉장히 중국의 어떤 그런 반중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입찰을 막고, 그리고 특구 투자를 반대하고, 그래서 호주와 베트남에 부는 이 반중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올해 호주 총리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의 샬럿 총리와 안보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국이 바누아투에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건설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안보 동맹을 추진하고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호주는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 정부가 추진하는 해저 케이블 건설에 2억 호주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군도 호주 시드니 4,000km로 있는 사업인데, 솔로몬군 정부도 원래 이 사업을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맡겼는데, 호주의 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화웨이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호주에 이 사업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역시 남태평양으로 세력을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의 어떤 호주의 전략인데요. 호주 매체들 역시 화웨이가 이 해저 케이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호주 인터넷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남태평양 국가들을 향해 주권을 잃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미국의 입김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여기저기에서 부실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중국의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중국의 자본이 대규모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 어떤 그런 투자 행위이기 때문에, 그 투자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인 어떤 투자의 소득, 투자의 어떤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경제적인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규모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채 위기와 더불어서 중국의 경제에 어떤 부실을 건드릴 수 있는 중국의 자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중국이 결국 어떤 정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미래의 어떤 결과물에 발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좌초가 거기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중앙 집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리게 됨으로써 대규모 자본 유출과 자산 시장의 붕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중국의 정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 흔들리는 중국 제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